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1월 8일 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올해부터 난임 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원 자격과 지원 횟수가 늘어나는데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박춘선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는 금연과 금주를 돕는 방법, 그리고 자동차 주치 시간에는 올해 달라지는 교통, 자동차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집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찾아옵니다. 다만 한파가 길지는 않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4.6도, 습도는 40%.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3도, 대구, 광주, 강릉 6도, 부산은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일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올해부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 대상을 종전의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한 건데요. 기존에는 월소득 370만 원 이하 난임 부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올해부터는 월소득 512만 원 이하 부부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횟수와 항목 역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체외 수정 4차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공 수정 3차례까지 포함해서 모두 10차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아직도 난임이라는 용어 대신에 불임이라는 진료 코드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난임 치료 주사를 거부하는 병원도 많다고 합니다. 아직도 난임에 대한 인식 개선, 또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박춘선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요, 아이를 소망하는 난임가족에게 아이 낳을 권리를 지지하고 그에 따른 정서적 지원하고 정책 제안, 정책 개선 등을 통해서 아이를 소망하는 난임가족이 부모가 될 권리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내 최초 난임 극복 전문단체입니다. 예.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지난 2005년부터 캠페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난임 용어를 사용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때부터 회장님은 난임이라는 용어도 창안을 하고서 또 정부의 난임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또 일조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불임 대신 난임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는 법 개정이 됐고요. 근데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난임 대신 불임이라는 진료 코드명을 표시하는 곳이 많은데요. 아직 이 좀 개선이 안 됐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난임 용어가 법으로 명시되었으니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통계청에 한국표준질병4인 분류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임에서 난임으로 변경해달라는, 그러니까는 한국 분류명으로 변경해달라는 공문과 서명부를 접수를 한 상태인데요. 통계청에 알아보니까 통계청에서는 국제 분류 기준,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굳이 불임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정서에 맞게 그렇게 난임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하고 서명부를 접수를 한 상태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개선이 되면 아마 병원에서도 난임으로 개정되고 영수증에도 표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난자는 뭐 한자로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려울 난이고 불임은 안일 불자인데
법으로 개정됐는데 아직 뭐 일상에서는 계속해서 불임으로 쓰시는 곳도 있고 이게 좀 단어 의미에 따라서 배려, 뭐 격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난임에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출산과 난산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면 불임과 난임의 이해도 쉬울 것 같아요. 예. 네. 또 출산은 그냥 출산이지만 난산은 좀 어렵게 출산한 사례잖아요. 예. 불임도 말 그대로 불임은 임신을 못하는 일이지만 난임은 조금 어려울 뿐이지 임신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를 정의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수혜로 난임 지원으로 태어난 아이는 매년 2만 명이 넘어요. 예. 그렇다 보면은 이거는 불임이 아니고 난임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가능성의 의미도 또 담고 있는 난임이라는 뜻. 지난 연말부터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계신데요. 어떤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서명운동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명운동이 저희가 이제 그 코드명을 바꿔달라는 거였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난임 부부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이게 이제 나이 제한도 있고, 횟수 제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이제 서명운동도 계속 이제 다발적으로 민원도 넣고 서명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예. 저희 단체에서는 이제 우선적으로 난임 용어부터 병원에 영수증이 나오면은 난임으로 그리고 코드명 바꿔달라는 서명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난임 부부들은 그만큼 불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난임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이제 불임이라는 것보다 난임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의료단체나 뭐 의사협회 같은 데서는 공문 보내고 뭐 답이 옵니까? 안 와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쪽에 저희가 이제 병원 관계자들한테도 예.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죠. 예. 그래서 이제 난임으로 좀 해주세요 했는데 병원 측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통계청에서 이렇게 코드명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움직이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전화 음질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35세 미만의 여성은 1년 동안, 그리고 35세 이상 여성은 6개월 동안 임신이 안 되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만 44세 이하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잖아요. 이 나이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현상은 정부 지원 사업 때도 나이 제한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은 아마 그 정부에서도 의료계 쪽 자문이나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예. 사실 해외의 경우도 우리보다 나이 제한을 더 두는 나라가 많긴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난임의 경우 여성의 연령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위험성의 예측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이 산부인과 과학회에 따르면 이게 보험 적용 대상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로 지금 이제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유산이라든가 기형이라든가 염색체 이상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임신 그 합병증이라든가 그런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이 여성의 그 신체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나이 요인만으로 모든 과임기 여성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출산에 대한 소망, 출산을 할 권리를 제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다만 이런 개인적인 신체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고령의 임신, 나이가 이제 만 44세 이상이어도 체수정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 통계를 기반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나이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필수적으로 좀 제시되었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한 것들을 이해시키고, 또 이제 그런 아까도 제가 앞서 말했지만은 저희 단체에서도 이 난임 지원을 하는데요. 임신 출산하신 분들이 거의 다 44세 이상이에요. 예.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제도라든지 의료계의 그 분위기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우리 일상적인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난임 혹은 난임 가정을 바라보는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세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병원에 가면 난임의 문제를 여성이 혼자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난임의 문제는 분명하게 부부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또한 부부의 선택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사회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런 사회 인식 공감대 캠페인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오래전부터 지금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같은 단체에서도 이런 캠페인 그리고 서명운동 같은 걸 해왔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잘 물어보지 않으세요? 신혼부부들한테 뭐 아이는 빨리 갖지 않니? 왜 아이를 빨리 갖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도 그런 게 이제 사회 현상에도 기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 좀 갈 길이 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착상 유도제, 유산 방지제, 배아동 결과 보관 비용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지원책 어떻습니까? 많이 좀 발전했다고 보세요? 발전을 안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예. 어쨌든 이게 지금 기존으로 130%에서 180%까지 확대가 된 거는 사실이고요. 예. 기존에 이제 건강보험에서도 착상 유도제라든가 유산 방지제라든가 배아 동결 보관 비용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도 일부가 이제 지원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환영할 만하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이것이 어디까지는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그 시술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미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대상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 지원 횟수가 남은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원 횟수가 안 남은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민원이 세도하고 요구하고 그런 분들이 얘기는 이런 횟수 제한이라든가 나이 제한을 폐지를 해달라라는 민원이 세도하는 것이에요. 예. 일례로 또 서울 성북구에서는 난임 부부 한방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대상자로 선정되면은 4개월 동안 한약, 침구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지자체마다 한의 치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다 도움이 되죠. 예. 난임 극복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지원 체계가 확산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방에서도 한방 지원 사업에서도 성공 사례가 나오면 좋은 것이고, 예. 건강보험 지원 사례에서도 성공 사례가 나오면 좋은 것이고, 또한 이러한 민간단체에서도 난임교육과 이런 정서적 지원만으로도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같이 이런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면 더 많은 출산의 사례가 나올 것입니다. 예, 여러 영역에서 난임 부부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영역이 난임 극복에 의한 전문 단체면 더욱 효과가 더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임 부부들이 임신을 시도하는 단계별 그 방식에서 인공수정 또 시험관 시술은
이른바 난임 주사를 일정 기간 동안 맞아야 하잖아요. 네. 근데 병원에 가보면은 비용도 병원마다 다르고 네. 주사 투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 이게 이제 병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거의 다 이제 난임병원은 서울로 많이 오시잖아요. 예. 서울로 많이 오시고 또는 이제 이게 그 난임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베란 주사제를 여러 번 맞아야 돼요. 예. 근데 주사를 맞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난임병원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분이 난임병원에서 받은 그 주사 일회서를 가지고 동네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돼요. 아하. 근데 그게 내과도 될 수가 있고, 예, 뭐 정형외과도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을 해서 주사를 맞는데 그 비용이 다 틀려요. 예. 어떤 병원은 3,000원, 어떤 병원은 뭐 15,000원, 하물며 뭐 3만 원까지도 받는 데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난임 부부들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주사제를 투여를 해달라라는 민원이죠. 예. 보건소는 뭐 아이들도 맞고 독감 주사도 맞고 어르신들도 많고 다 주사를 놔주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는 또 접근성도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비용도 다를 수가 있고 주사를 우리는 그 다른 병원에서 받아온 주사제를 투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병원도 있는 건데 보건소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난임 극복 지원 시스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난임 극복 시스템이요. 일단은 이제 보건소 관련 주사제 관련해서는 정부가 고민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을 정말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난임 주사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또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출산이 심각하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작은 것부터 풀어내 주셔야 된다라는 거는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방면의 지원 체계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지금은 그 병원으로만 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방면의 각 전문가 영역에서 지원 체계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춘선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이었는데요.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이 오늘 오후 2시 각 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올해 서울 560개 공립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7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866명 늘었습니다. 입학 대상자들이 태어난 2012년이 이른바 흑룡띠해로 출생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예비 소집일에는 취약 통지서를 학교에 내고 입학 등록을 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중위 가격도 23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습니다. 중위 가격은 주택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떨어진 건 지난 2017년 1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 가격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8억 4,502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81만 원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1,000억 원대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가 발행할 지역화폐는 아동수당 657억 원과 청년배당 110억 원, 산후조리비 34억 원 등 모두 1,09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청년배당은 오는 4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모바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인천 지하철 1, 2호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가 2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90%는 요금이 할인 또는 면제되는 다른 사람의 교통카드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서 무임카드가 1시간에 4번 넘게 사용되면 카드 인식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부정승차 방지 역무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원과 금천, 동작 등 7개 자치구 78개 동에서 운영한 우리 동네 돌봄단 사업을 올해 10개 구 136개 동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은 거주한 지 3년 이상 된 지역 주민들이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을 정기적으로 찾아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가 생겼을 때 동주민센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천 서구는 마을 일을 주민 주도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이른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분야는 교육과 환경, 문화, 안전 등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인천 서구에 사는 5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마을 공동체이며 뽑힌 단체는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콜드플레이 픽스 유 듣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시간에 금연과 금주 돋는 방법, 그리고 자동차 주치 시간에는 올해 달라지는 교통과 자동차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20초 뒤에 이어가죠.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신년 목표로 세우는 것 중에 세 가지를 꼽으라면은 금연, 금주, 다이어트일 겁니다. 작심삼일이라고는 하지만은 오늘이 8일이니까 벌써 두 바퀴 돌았고 이제 세 번째 작심삼일 계획 세우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는 연초에 빠지지 않는 자신과의 다짐인데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시작하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이야기 이번 주는 금연과 금주 그리고 다음 주는 겨울철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주치시죠.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설이 아니군요. 1월 1일과 크리스마스가 껴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예, 정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계획, 교수님은 계획 세우셨어요? 글쎄요. 매번 의욕적으로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네. 금년에는 서두르지 말고 좀 차분하게 완성도 높은 1년을 보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계획 세우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별다른 계획을 안 세워서 이제 좀 차근차근 세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계획으로 삼는 금연 얘기부터 해볼까요? 3년 전이네요, 벌써. 2016년 1월 1일에 담배값이 4,500원으로 한 2,000원 정도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금연을 당시에 시도했어요. 그리고 또 술집 같은 데서 예전에는 흡연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안에서 금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억지로라도 금연을 시도하셨는데 네네.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흡연자들이 평균 4번의 금연을 시도하고 성공률이 5% 미만이라는 통계도 있던데 담배 끊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네, 이제 담배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담배를 피우면 이게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서 뇌에 어떤 쾌락 충치에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어떤 기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몇 초 만에 뇌에 도달하지만 한 20분에서 최대 40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예. 또 피우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피우지 못하면 금단현상이라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지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니코틴 수치가 몸에 주는 영향. 근데 그것이 더 강한 니코틴이 들어와야 그 레벨을 넘어서기 때문에 더 자극이 강한 것을 계속해서 몸이 바라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피우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담배를 피울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담배를 피우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있기 때문에 네. 호흡기 질환을 유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면 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되게 담배 피우는 분들은 가래 기침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 이유가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 반대로 담배를 멀리하면 뭐 이런 것들 금방 사라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딱 20분만 담배를 안 피워도 혈압 맥박이 정상이 되고요. 하루 정도가 되면 그 담배 피울 때 일산화탄소 예. 이게 체내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48시간이 되면 니코틴이 사라지고요. 1년이 지나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10년이 지나면 폐암의 위험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다가 피우지 않으면 갑자기 살이 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운다 뭐 이런 농담 섞인 핑계 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예. 그런가요? 두 가지입니다. 예. 담배를 피우다 끊으면 체중이 느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게 니코틴 효과라기보다는 담배를 피우다 끊으면 입맛이 살아나요. 아, 그런가요? 그 혀에 있는 맛을 느끼는 데가 담배 때문에 기능을 잃고 있다가 회니까 예. 입맛이 좋아져요. 아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식욕이 느는 건 맞고요. 하지만 반대로 담배를 안 피우던 사람이 피운다고 체중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담배를 피운다고 해도 나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뭐 암이라든지 흡연과 관련된 질병이 나는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흡연으로 인해서 걸릴 수 있는 질병 종류는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많죠. 예. 우선 동맥경화로 인한 관상동맥 질환, 또 부정맥, 그다음에 폐암이 대표적이지만 그 이외에도 구광암, 후두암, 식도암, 방광암 등이 전부 다 이 흡연 때문에 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뭐 백해무익하다는 말 가장 먼저 쓰이는 곳이 이 담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니코틴이 얼만큼 들어있다고 담배값에 옆에 써 있어요. 예. 니코틴이 적은 걸 피우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어떨까요? 예, 순한 담배는 괜찮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 몸에서는 항상 만족할 만큼의 니코틴을 원합니다. 아하. 그래서 순한 걸 피우게 되면 더 많이 피우게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뭐 폐 엑스레이라든지 CT 같은 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찍어봐야 할까요? 1년에 한 번 흡연자는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폐 엑스레이보다는 CT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엑스레이는 조기 발견이 안 되는 반면에 예. CT는 완치 가능한 조기의 발견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1년에 한 번씩 폐 검사를 예.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흡연 자체를 뭐 중독이라든지 질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병원에 가면 금연 치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 또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이 있어서 약물 치료, 상담과 같은 여러 가지 금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예.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이 매우 저렴하거나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금연 껌이라든지 뭐 금연 패치도 있고요. 금연 치료제 뭐 약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몸에 도움이 크게 되나요? 네, 근거가 확립된 금연 치료제로는 니코틴 대체요법, 또 부프로피온이라는 약, 그다음에 바레네크린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니코틴 대체요법은 그 니코틴에 의존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흡연자가.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니코틴을 패치, 파스 형태로 붙인다든가 아니면 껌으로 씹어서 흡수한다든가 이래서 금연에 도움을 받는 거고요. 예. 그 이외에 이제 부프로피온이나 바레네클린 같은 약은 실제 그 흡연 충동을 억제하거나 낮추는 효과로 효과를 거두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게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극이라든지 뭐 그런 치료제 말고 네.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연할 때 준비하는 거나 또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여러 가지 체중 관리나 다른 방법으로 그런 흡연 충동을 억제하는 생활 습관의 변화 이런 것을 심리 치료로 상담을 하게 되면 금연의 성공률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술 얘기로 넘어가 보죠. 예. 금주하고 금연은 꼭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이 다니죠. 술 마시면 예. 담배 피우고 싶고 담배 피우면 술 마시고 싶으니까. 그렇죠. 담배는 끊어도 되는데 술은 한 잔씩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술에 네. 관대한 사회라는 얘기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네. 이 음주의 심각성,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분위기가 음주에 좀 관대하고 예, 사회생활을 할 때 음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성 간질환 같은 음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이 통계에 따르면 매일 1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회식 자리에 참석해서 술 잘 마시는 것도 사회생활 잘하는 거야. 뭐 이런 인식들 맞아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있죠. 예. 근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적당한 음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와인 한 잔은 뭐 암을 예방한다. 이런 얘기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과하지 않으면 좋은 점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알코올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한 195개국 데이터를 모아서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과 한 잔 또는 그 이상 먹는 사람을 비교를 했더니 통틀어서 볼 때는 전혀 안 마시는 사람보다 하루에 한 잔이라도 마시는 분이 암을 비롯한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서 요새는 음주는 안 할 수 있다면 아예 안 하는 게 가장 건강에 이익이 좋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술은 또 비만도 불러올 수 있고요. 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과도한 음주로 하면 어떤 질환들이 주로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알코올은 뇌, 신경, 소화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구강암, 식도암, 위암, 간암을 비롯한 음주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을 최대 7배까지 증가시키고요. 네. 또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해서 알코올 의존 증상이 있는 분들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영국에서 이런 운동을 했다고 해요. 1월마다 드라이 제뉴얼이라고 해서 한 달이라도 술을 끊어보자. 네. 근데 여기 참가했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니까 잠도 잘 자고 피부도 좋아지고 체중도 줄었다는 결과가 있는데 금주하면 확실히 이렇게 바로 변화가 나타나나 보네요. 예, 저도 환자분이 신년에 금주를 하면 네. 한 달 있다 만나면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요? 일단 본인이 잠을 잘 잔다고 하고요. 네. 또 살이 빠지고 과식을 덜 하게 되고 피부가 광이 납니다. 네. 피부가 좋아지고 또 위식도 역류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금연이나 금주를 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의존증이 심한 경우는 역시 금주도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겠군요. 예, 사실 그냥 술을 좋아하신다 이 정도면 질병이 아니지만 네. 알코올 중독이라고 정의되는 정도는 의존이 심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봐야 되고요. 예. 혼자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내과적인 또 정신과적인 치료, 그다음 필요하면 약물 치료와 단주 교육, 상담 등 포괄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중독이기 때문에 금연과 금주 둘 다 좀 비슷한 맥락도 있군요. 맞습니다. 예, 오늘은 금연과 금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주치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바로 다음 코너 이어갑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교통 자동차 정책이 많아서 자칫 놓치게 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자동차 주치 코너.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통 또 자동차 정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부터 또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짚어볼까요? 올해 먼저 세금 부분 먼저 보도록 하면은요. 네. 노경유차에 대한 부분들, 정부가 이제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고 이 경유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그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랄까, 어떻게 보면 운영하기 힘들게 만들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노경유차에 대한 부분들은 신차로 교체할 경우에 개별 소비세를 7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작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연장을 21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최대 그 한도가 143만 원까지인데요. 네. 70% 감면이니까 이거를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 혜택까지 있게 되면은 차를 아예 노후 경유차를 바꿔주는 것도 좋은데요.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 여부로 따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이 작년에 50만 원까지 줬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제로로 됐습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재작년은 100만 원, 작년 50만 원, 올해 아예 없어졌고요. 또 역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 중앙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이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3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대신 이제 전기차의 보급 대수가 작년 2만 8천 대에서 올해 4만 4천 대까지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특히 전기차 보급 대수가 많아지기도 하지만 판매되는 종류도 수입차도 그렇고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 올해부터 제한이 좀 심해집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비상 저감 조치 발령되면은 수도권이라든지 공공기관을 2부제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2월부터는 민간 부문 참여도 의무화가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해서 이 규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요. 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부분들은 5등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 5등급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의 차가 몇 등급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최신 연식의 경유차는 3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예. 노후 경유차가 5등급이고, 그 다음에 휘발유나 가스차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지고, 역시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입니다. 네. 자동차 자체가 무공해 자동차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나 LPG 차량도 뭐 제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맞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1등급에서 5등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고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이런 등급의 휘발유나 가스차도 역시 내연기관차이기 때문에요. 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은 역시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부터 벌써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자동차 레몬법입니다. 네. 미국의 이 신차 구매할 때 교환이나 환불 보장 프로그램인데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로 만든 게 자동차 레몬법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제대로 안착될지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왜냐면은 차량의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중대하자가 3회고요. 예. 일반 하자는 4회. 그다음에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은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예. 유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메이커에 있지만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거죠. 아하. 근데 미국이 이렇게 교환 환불이 잘 되는 것은 바탕의 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워낙 크고요. 그다음에 이 자동차의 어떤 하자에 대한 입증 여부가 메이커에 있고 또 두세 건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 정부기관이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여주는 이런 체계가 잘 돼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가 열심히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관련된 법의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레몬법을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메이커하고 이거를 하자 중재 신청을 해주는 위원회에서 아마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그렇군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안착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문콕 아마 아실 겁니다. 주차할 때마다 문을 열면서 자신의 차에다가 옆쪽에 흠집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일명 이제 문콕 테러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주차장법이 올해 3월부터 좀 바뀝니다. 예전에 그 건축물 보면은 주차장 자체의 폭이 2.3m였기 때문에 차가 중형차 이상인 경우에는 문 열 때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앞으로 올해부터 3월부터 짓는
건축물에는 너비가 의무적으로 2.5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니까 주차하실 때 스트레스가 아마 덜 가실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겠군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네. 그 번호판 보면은 아라비아 숫자 3개, 한글 하나, 아라비아 숫자 4자리였었거든요. 네. 앞에 아라비아 숫자가 3자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표기가 숫자가 하나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역시 이제 추가 비용을 좀 내면은 홀로그램 적용된 번호판 좀 선택 가능하도록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예전에 보면은 외국 이 차들 번호판 보면은 그림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이쁜 번호판 다양해요. 개성 넘치죠. 우리가 상당히 좀 부러웠었거든요. 예. 우리는 이렇게 좀 단조롭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확대가 돼서 좀 더 이쁜 번호판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도 검사 수수료 낮춰주고요. 네.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올해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 적성 검사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고요. 네. 의무적으로 2시간 교통안전 교육도 받으면서 인지능력 자가 진단 교육 쪽으로 좀 강화되니까 네. 또 운전면허 뒷면에 그 면허증 발급할 때 영어가 들어가면서 네. 앞으로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괜찮아지겠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1월 8일) 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